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동인데요. 어제보다 더 추울 거라더니 정말 춥습니다. 낮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출근길에 따뜻하게 입고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난방비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우리 전기료 폭탄 한 번씩 맞았죠. 그래서 겨울나기도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에 전기를 아꼈으면 요금을 깎아줬던 것처럼 올 겨울에 도시가스를 아꼈으면 역시 요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서 사용량을 10% 줄이면 요금이 지난해보다 6%가량이 줄고요. 20%를 줄이면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캐시백 제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통업계에서는 내복, 또 거실 바닥에 깔 러그, 실내화, 또 창문 틈에 찬 공기를 막아줄 일명 뽁뽁이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죠? 뽁뽁이라고 하나요? 뾱뾱이라고 하나요? 네, 실내 온도를 높이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로 손꼽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집에 맞는 효율적인 월동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출근길 멘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네, 절기. 이 절기가 되면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고 동물들은 겨울 잠자기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범철님, 에어캡이라고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똑똑한 청취자님.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버터나 치즈 등 수입 유제품에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낙농 생산자 단체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또 이에 대한 반발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예, 낙농요구협회에 따르면은 정부의 할당 관세 수입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그리고 치즈 4만 톤 등 총 4만 7천 톤의 유제품을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이제 들여오겠다 이런 건데요. 낙농요구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수입 유제품 신규 할당 관세 적용이 농정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양이 잘 모르겠는데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네. 이 저수에서 짠 젖을 원유라고 하고요. 이 원유를 이용해서 뭐 흰 우유도 만들고 분유도 만들고 뭐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원유의 주 성분은 거의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유나 치즈, 버터를 만들려면은 수분을 빼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량으로 따지면 많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원유 1kg 그러니까 1리터로 분유를 만약에 만들면 한 네. 100g 정도가 나오고요. 치즈를 만들면 한 125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내 낙농가 입장에서는 47,000톤의 이런저런 유제품들이 관세 할당으로 수입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53만 톤 가량의 원유가 수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원유 환산은 53만 톤. 이게 지난해 국내 총 원유 생산량이 197만 톤이었는데요. 이것이 27%에 달하는 물량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말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많은 양인데요? 예. 올 들어 10월부터인가요? 우유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반대로 국내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이 되면서 음용유인 흰우유하고 또 유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원유 가격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흰 우유용의 원유는 줄이고 소비가 늘고 있는 치즈 등의 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원유량은 늘려서 국내 생산 기반을 지켜나가겠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원유는 농가 수치 가격을 흰 우유용보다 낮추는 대신에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원래 8월 누적으로 보면은 국내 원유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3%가 줄었고요. 특히 치즈나 아이스크림,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원유 사용량 이거는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국내산 원유를 업계가 덜 쓴다 이런 것이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과 제빵을 비롯해서 이제 가공식품 업계, 물론 뭐 일부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을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을 원유로 환산한 게 한 252만 톤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 중에 약 80%를 이들 업체가 사용할 정도로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내 총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넘는 양의 유제품을 이제 긴급 할당 관세로 해서 추가 수입한다는 거.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들 업체에서는 주로 수입 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 상황인데 이렇게 수입을 늘린다는 게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원유 가격이 리터당 일정 부분 올랐는데요. 이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었습니다.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이때 농식품과 내놓은 설명을 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요 식품류 중에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은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리고 빵과 과자류의 경우는 유제품의 원료가 전체 원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5% 수준으로 낮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공품에 사용되는 유제품 원료의 수입산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낙농가에게 정산해주는 원유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 수입 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 업체의 제품 원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낙농유구협회에서는 국내산 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약 40%가량 유통비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선해야 할 점은 유통비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00만 마리분인가요? 400만 마리. 예, 400만 마리죠. 400만 마리분의 소울 엄피스킨병 백신이 도입됐다고 하던데 이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크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농식품부가 집계한 발생 건수를 보면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어제 기준 확진된 건이 4건으로 집계되긴 했습니다만은 1일과 2일 그리고 1일과 2일엔 각 한 건이었고요. 3일에 2건, 그리고 4일에는 없었고 5일에 한 건 이렇게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현재 이제 접종 상황대로라면은 10일 이전에라도 전체 서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 후에 10일 후부터 면역이 형성이 되고 3주부터 방어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 다만 이미 감염된 개체는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지연 또는 억제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산발적인 발생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병충해와 수발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벼 매입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잦은 비하고 수확이 고온 현상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논이 제법 있는데요. 네. 지자체를 통해서 파악한 면적이 3,300여 헥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런 피해를 입은 벼 매입 추진에 농식품부가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수매를 희망하는 물량이 조국을 기준으로 12,600여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벼는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 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재현율을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간 정상금으로는 40kg 조국당 25,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에도 다양하게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사용 못 해본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챗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챗GPT는 미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AI 회사에서 작년 12월에 출시한 서비스고요. 네,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채팅 형식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챗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전에는 그 개발 인력, 전문 인력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어야 되니까 기업들이 쉽게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나 서비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미 회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성형 AI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일부 전문가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약간 기술이라고 하면 먼저 부담이 좀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웃긴 게 발음도 어려워요. 생성형.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AI 기술이라는 게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챗GPT,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해봤는데 76%가 활용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네. 와, 역시 다르네요. 네, 문제는 이제 레포트를 쓸 때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해서 저는 뭐 100% 네. 그렇게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요즘에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이를 좀 막을 것인가, 네,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활용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워드 한두 개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까지 생성을 해주는 이야. 서비스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근데 궁금한데요, 교수님들의 앞으로의 그 행동들이 리포트를 줄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기업들도 정말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챗GPT를, 그죠? 네.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개발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서비스만 활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챗봇을 많이 활용하던 고객센터에서 이를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병원과 같은 전문 용어나 또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도 챗GPT를 반기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떻게 가나요?
네. 아, 그쵸. 네, 뭐 건물까지 어떻게 가나요? 뭐 네. 장소를 질문한다거나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응대하지 않고 사람은 조금 더 심도 깊은 상담을 하고 그런 단순한 업무들은 전부 다 챗GPT 혹은 챗봇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용적인 혹은 시간적인 문제를 줄였다라는 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검색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광고 문구나 또 소셜미디어에 올릴 글들을 대신 작성해주는 창작 활동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학생들이 레포트를 쓰는 것처럼 네, 기업들도 이렇게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챗GPT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했던 방송인들 대상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개막 연설문을 챗GPT가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사가 처음에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네. 그대로 읽었다가 마지막에 사실 이 챗GPT 다 연설문은 100%? 챗GPT가 작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 계시던 뭐 청중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앱에서도 챗GPT에 활용된 이런 기술들을 말로 대화형으로 변환을 해서 사람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 다른 그 고객들을 자유롭게 AI와 대화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또 그 기업들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릴 문구 생성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문구 생성이요? 네, 소셜 미디어에 어떤 광고 글을 올릴 것인가. 네, SNS에 글 올리는 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기업들에게 구독형으로 만든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2년 만에 연매출 800억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그 분야가 무궁무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제는 뭐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이제 상상도 안 되네요. 거의 모든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챗 GPT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도 해요? 네, 약간의 이벤트성이긴 한데요. 국내 식품업계에서 최근에 몇 가지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샐러드와 다이어트 음식을 판매하는 한 브랜드가 편의점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이제 샐러드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챗GPT에 샐러드의 최신 트렌드 그리고 MZ 세대가 좋아하는 샐러드의 종류와 또 샐러드 토핑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네. 그 답변을 토대로 편의점용 샐러드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챗GPT가 퀴노아나 오트밀 등의 곡물을 추천하기도 했고 단백질 함량을 좀 높게 만들어라. 이야, 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은 그런 걸 원한다라는 답변을 주어서 네.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또 편의점에서 맥주 같이 그럼요. 주류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G사와 주류 제조사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하이볼을 또 만들었는데 이들은 맛있는 하이볼의 레시피, 도수 이런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하이볼 캔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챗GPT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사실 앞쪽에 시장 조사 과정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네. 되는데 이런 시간과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였다라는 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시장 조사하고 막 이런 데 돈도 많이 쓴다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그거를 완전 줄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뭐 그 실제 과정보다 앞에서 또 그 데스크 리서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야, 주류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본다. 참 신기합니다.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챗 GPT를 활용해서 광고 제작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챗GPT가 대화형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광고 콘티를 만들어달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이런 대화를 질문을 하면서 예. 이걸 기반으로 웹툰 콘텐츠를 생성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게재한 챗GPT 기반 광고는 이렇게 우리 브랜드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설명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줘라는 콘티로 너튜브에 광고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500만 회가 넘었다고 세상에, 네. 네, 하더라고요. 또 한 닭가슴살 브랜드에서는 아예 광고 타겟까지 챗GPT한테 만들어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취생 혹은 요리하는 엄마, 네. 또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우리 닭가슴살 광고를 만들어달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만든 거의 다 해줘 이런 거 같은데. 콘티를 그대로 각색 없이 촬영해서 내놔서 네.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와. 또 글로벌에서도 당연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드풀의 배우 그 라이언 레이놀즈 아시죠? 알죠. 예, 좋아합니다. 예. 네, 그 배우가 미국의 알뜰폰 통신사의 오너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이 났다면서요? 그 회사를 팔아서. 맞습니다. 네. 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누가 대박 났다는 소식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배우도 좋아하지만, 네. 네. 근데 그분이 그 광고를 할 때 굉장히 특이하게 그 독특한 광고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당연히 맞아요. 출연도 하고, 네. 뭐 가족들도 출연하고 하면서 광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챗GPT를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본인이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바로 읽어주는 이야, 광고를 재밌네요.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때 그 챗GPT한테 던진 질문이 라이언 레이놀즈의 말투로 우리 통신사 광고를 만들어줘라는 질문이었다고 했고요. 네. 그가 직접 그 대본을 읽는데 읽으면서도 너무 혼자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잘 만들어서. 네네 너무 본인의 말투와 똑같아서 와. 네,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광고를 챗GPT를 이용한 광고를 재미있게 풀어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챗 GPT가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 항상 인공지능 하면 윤리적 문제 우리가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챗GPT의 활용 이전에도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IT 회사에서 만든 SNS용 챗봇, 챗GPT 이전의 챗봇이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요. 네. 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던 20대 여성 이라는 페르소나 그런 컨셉으로 만든 챗봇이 성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돼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중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개발한 기업의 문제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고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대화를 학습시킬 때 우리가 비슷하게 대화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 대화를 필터링 없이 전부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화들 중에 뭐 무언가를 비난하는 네. 거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학습을 네. 시켜서 이 친구들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배운 대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부끄럽네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생성형 AI가 만든 웹툰이 저작권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작성할 때 혹은 우리가 뭐 광고 콘티를 작성할 때 챗GPT가 뱉어내는 내용이 이미 있었던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다 보니까 표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창작물을 대신해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습을 해서 하는 걸 테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웹툰이 실제 작가들이 공들여서 만들어놨던 그 창작물들하고 유사성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 문제가 돼서요. 최근에는 웹툰 플랫폼들에서 공모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규정에 인간이 만든 작품만 받는다. 네, 라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공모전에 내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인터뷰 과정이라든지 작가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만들었는가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런 그 저작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돼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활용할 때 그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기업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링 없이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된다. 얘는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일단 다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대화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검수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업무에 쓰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빠지셔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정말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처럼 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비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서 다 해주죠. 네. 다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든 챗GPT는 뒤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을 항상 검수하면서 그렇죠. 확인하고 걸러 들어야 되는데. 네, 좀 고민하는 작업이 사실 인간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국내 한 통신사에서 이제 청년 요금제를 홍보를 하면서 MZ 사원이 만든 광고를 컨셉으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나 뭐 이미지 그리고 음성, 광고 모델의 음성, 영상까지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작비는 25% 정도 그리고 제작 시간은 3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은 AI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자비스처럼 그러니까 아니 더 많이 파격적으로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이 제작비나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광고 모델이나 디자이너들을 같이 제작 인원 대신에 개발자 그리고 검수를 하는 인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공지능도 인간의 몫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케팅을 할 때도 편리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도 인간의 몫이다. 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나 인간관계, 커리어 등 저마다 정말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안고 사는데요. 요즘 직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출근길 멘토. 노무법인 권익의 권현욱 대표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출근길 멘토. 네. 진짜 저도 직장 생활 이제 한 14년 했지만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직장인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멘토 어떻습니까? 네, 네. 예. 많이 찾지 않나요, 직장인들이? 예, 뭐 어렵게 다들 입사해서 회사 다니시고 하는데요. 실제로 회사 생활은 또 현실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받고 싶을 때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누구한테 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애매해요. 예, 이게 예. 선배들은 예를 들어 회사 선배다. 회사 선배한테 말하기는 왠지 이게 다 공개했다가 네, 혹시나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후배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예, 가족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친구는 또 우리 회사 사정을 잘 모르고 네,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여러 조언들을 해주실 거죠?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뉴스 끊임없이 나옵니다. 실제 신고 건수가 2019년에 2천여 건, 지난해에는 약 9천여 건. 그래서 지난주에 노동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신고 건수가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이거 너무 그 급작스러운데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네. 이게 뭐 원래부터 이렇게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제 이 괴롭힘법이 만들어진 지가 4년 정도 됐거든요. 19년도 7월이니까. 네. 그때 그러면은 2천여 건이었는데 7월에 만들어졌는데 2천여 건이었고. 네, 네, 네. 최근에는 거의 9천만여 건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억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나온다. 방향으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원래 있었고 그동안은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분명히. 예.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랄까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뉴스도 나오고 하면은 나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내가 당했던 거는 어떤 거였을까?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저 네. 오늘 상담 시간.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도 이게 제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직장 내에서 내가 분명히 뭔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괴롭힘이 맞나요?라는 그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대상이 되는구나, 이 자체도. 네. 그렇구나. 그 가해자도 있고 사실 근데 피해자도 있잖아요. 노무사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네.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실 건데 그 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는 편이세요? 주로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아, 오시는 편이죠.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괴롭힘이 맞아요? 혹은 이렇게 좀 회사 내에서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거를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을 봐도. 예, 내가 해당되는지를 이 요건이 되는지 자체를 일단 모른다. 헷갈려 하신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 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주목할 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용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법이 적용되는 범위. 범위.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럼 법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혀도 됩니까? 그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간접 고용되시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괴롭힘 많이 당하는 분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절반 정도만 절반이요. 50%.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 범위가 일단 한계가 있다는 건데 이 법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요?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데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 전 이게 좀 어려운데. 예. 이게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어떤 요건들이요?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된다. 첫 번째. 네. 예. 지위는 쉽죠. 왜냐하면 상사들이 대부분 상사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관계의 우위는 뭔가. 이게 뭐죠?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하급자인데도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단체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상급자를. 예.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우위라고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위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게 상급자는 내가 분명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예. 저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는. 예. 그렇게 상급자도 신고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네네. 비슷한 얘기로 또 네. 지위는 낮지만 네. 내가 나이가 더 많거나 더 많이 학위가 높거나 이런 걸 앞세워서 이제 은근히 또 상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관계 우위를 내세운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실에서는 많이 적용하기가 헷갈린 이거 대목이죠. 어렵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업무상 그다음에 적정 범위. 네, 업무상 적정 범위라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요. 네. 도대체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뭐냐? 그 단순히 그러면 이런 맞다, 말도 그러네요. 있어요. 아, 저기 우리 회사 상사분이 그 일을 많이 줍니다. 이거 괴롭힘 아닌가요?
아, 애매한데. 네, 일을 많이 준다라는 자체가 괴롭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금요일 퇴근하기 직전에 일을 주고 아, 최악이네요. 월요일 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 이거 괴롭힘 아니에요? 그런 거는 괴롭힘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있다. 거죠. 아, 예, 예를 들면 주말에는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뭐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치 정도의 업무 분량을 주고 그거를 이제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있다. 건 업무 적정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넘어서 그렇죠. 주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예.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함.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폭행,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면벽 근무라고 해서 아, 벽 보게 하는 거. 벽을 보고 네. 앉게 한다거나 컴퓨터를 안 준다거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명백히 보이는데 그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입증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거 어렵죠. 따돌림 증언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그건 특히 증거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좀 팁 같은 거 있어요? 그 왕따다하거나 이럴 때 증거를 좀 모을 수 있는 팁이랄까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체적인 증거를 이제 척보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근데 기록에 남기실 때 내가 아니면 겪지 않았을 정도의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밉지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적는 거죠. 네, 좀 어렵겠지만. 어렵겠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요. 이게 다 인정이 돼야 돼요?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한 맞습니다. 번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현실에서 때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예,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될 때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기 자랑을 한다,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여성 직원들한테 선정적인 옷이나 춤을 이제 은근히 강요한다거나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전 저한테 강요받았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또 뭐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긴 한데 네. 입사하자마자 이제 그 탕비실에 밥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기들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점심시간에 밥을 짓게 한다거나. 회사에서요? 예. 와,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예. 그리고 뭐 수건이나 이제 옷을 빨게 한다거나.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지도교수 논문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녀를 위한 논문인데 자기가 이제 투입된다거나 아하. 그런 것들 불합리하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 이게 참 괴롭힘이 있고 또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러면은 네.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억압받는 현실에서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있다. 확보할 수 생긴다.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법 자체가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완을 해나가야 그 어떤 점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고용노동부에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예,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요건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숫자가 그래서 너무 적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기 쓰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아, 그런 진술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구체적이냐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은 증거로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일관될 때. 네. 물론 이제 자백을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고백을 해주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좋죠. 그렇지만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사람도 예. 사실은 그렇게 예. 하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는 오늘 조금 무거웠지만 여러분의 출근길은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근길 멘토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무법인 권익의 권현욱 대표 노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입동이었습니다. 4546님 입동 보내주셨고요. 1382님 좋은 아침입니다. 상큼함으로 시작 입동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상큼함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7239님 입동이요. 아빠랑 출근하면서 맨날 들어요. 오, 예, 감사합니다. 문자 처음 보내보는데 당첨됐으면 느낌표 3개 한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6386님도 정답 입동 버스기사인데요. 근무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보내주셨는데 아유 제가 감사드리고 저희 제작진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판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판마기라고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혹시 어떤 곳에서 판으로 공간을 막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표현은